박형준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지금 출장 중이라고 말씀하셨었죠? 예, 예. 그럼 혹시 막 지금 새벽 시간이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새벽은 아니고요. 저 LA에 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10시, 조금 안 밤 됐습니다. 10시, 밤 예, 10시네요. 예, 아, 네네. 아유, 다행입니다. 예. 또 새벽 시간이면 또, 아, 이게 굉장히 이게 어려운데, 그죠? 이게 진행하시는 거 어렵고. 아, 예,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10분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예, 이거를 제가 화면 공유를 제가 해가지고 진행하면은 네, 되겠지요? 맞습니다. 네, 제가 예,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는 동아대 전자공학과 김종욱 교수입니다. 오늘 그 링크 사업단에서 후원하는 취업 역량 강화 우리 드론 분야에서 두 번째 우리 전문가 분을 모시고 특강을 듣는 시간을 이제 가지겠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실 우리 강사 분은 우리 피지스트의 박형준 교수님이십니다. 네, 박형준 교수님에 대해서 잠깐 제가 양력을 말씀드리면 서울대학교에서 98년에 학사, 그다음에 2000년에 석사, 2005년에 박사 이렇게 쭉 서울대학교에서 하셨네요. 네, 쭉 이렇게 열심히 또 연구를 하셨고요. 삼성전자의 정보통신 총괄로 2005년에서 6년 사이 이렇게 근무하셨고 2006년에서 10년까지 박사후 연구원으로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이제 또 근무를 하셨고 디지스트에서는 2011년부터 이제 근무를 하시고 현재 이제 디지스트 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 이제 교수로 재직 중에 계십니다. 주요 연구 분야로는 사이버 물리 시스템, 스마트 팩토리, 산업통신망 이렇게 됩니다. 네, 또 특히 이제 삼성전자 휴먼테크 논문 대상에서 은상도 수상하셨고 또 여러 뛰어난 연구를 이제 수행하셨고요. 또 삼성 인사이드 엣지 논문 대상에서 금상도 수상하셨습니다. 뭐 다양한 연구 활동과 또 이런 그 산학협력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특히 제가 이제 박경준 교수를 모신 것은 이 드론과 관련된 이런 여러 무선 네트워크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한국에서 저희 독보적으로 이렇게 아주 연구를 진행하셨었고요. 또 현재 또 우리 박경준 교수님도 연구하시는 내용도 상당히 또 우리 학생들 드론의 통신 방법과 관련해서 또 들어볼 만한 그런 좀 재밌는 유익하고 재밌는 내용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 박경준 교수님 지금 LA 출장 중이신데 그래서 밤 10시라고 그러셨죠. 네, 굉장히 좀 시차가 있고 또 밤에 이렇게 피곤하실 텐데 또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특강을 또 귀한 시간 해주시니까 우리 학생들 잘 좀 듣고요. 또 질문이 있는 학생은 중간중간에 이제 듣다가 질문 있는 학생 채팅창에 좀 남겨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한 강의 시간 한 1시간 반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그 정도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난번에 해보니까 이제 끝나고 또 Q&A 시간도 좀 이제 소요가 되어서 한 그 정도 이렇게 강의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기록을 해서 왜냐하면 이 시간에 또 듣고 싶은데 못 듣는 학생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좀 녹화를 해서 우리 링크 사업단에서 이렇게 또 이제 제공을 해주는데요. 네, 그렇게 하는데 동의하시죠?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박정희 교수님도 오셨네요. 네,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그러면 지금부터 어, 그, 우리 드론 관련해서 통신 네트워크 기술 관련해서 아주, 어,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실 박경준 교수님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그럼 진행 부탁드립니다. 네. 예, 그, 어, 제가 이렇게 인터넷이 이렇게 아주 잘 되는 것 같진 않아서요. 괜찮으시면은 그 제 얼굴은 좀, 예, 중지를 하고, 예, 화면을 보시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목소리는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예, 예, 그러면은, 예, 김종욱 교수님 저희 소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청해 주셔가지고 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드론 통신 기술 개요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하였는데 제가 전달받기로는 이제 대상이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 주로 학부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가지고요. 사실은 조금 이제 아주 좀 이렇게 일반적이고 좀 평이한 내용으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이고 뭐 이렇게 연구 내용보다는 좀 이렇게 쉽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준비를 하였는데 글쎄 학생들이 또 모르겠습니다. 너무 쉬운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중간중간에 혹시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제가 아는 범위에서
그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그 소개를 다 해주셔가지고 뭐 따로 그렇게 말씀드릴 건 없고요. 저는 그 앞서서 그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현재 이제 디지스트에 2011년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주요 연구 분야는 사이버 물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영어로는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그 사이버 물리 시스템이라는 게 뭐 어떤 특정 시스템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물리 시스템을 네트워크를 통해서 컴퓨터로 제어하는 그런 이제 공학 시스템은 다 통칭하는 그런 용어인데 사실은 최근에 이런 복잡한 공학 시스템들은 다 뭐 이렇게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컴퓨터가 물리 시스템을 제어하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최근에 대부분의 복잡한 공학 시스템이 사이버 물리 시스템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뭐 오늘 이야기 드릴 드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이버 물리 시스템의 일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사이버 물리 시스템 이제 CPS라고 줄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CPS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기존의 이제 분야들에서 다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었는데 그런 연구들을 넘어서 어떻게 이제 물리 시스템의 동력학 그리고 이제 뭐 네트워크 프로토콜 그다음에 컴퓨터 이런 것들을 다 잘 통합해 가지고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뭐 그런 연구들을 주로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발표드릴 제목 그래서 이제 주로 드론 무선 통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로는 하였는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드론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아는 분들은 아주 뭐 잘 아실 수도 있겠지만 뭐 수업을 듣고 하셨을 테니까요. 이제 뭐 통신 수업이라거나 그래서 이제 드론에서의 주파수라고 하는데 이제 주파수란 뭔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또 뭐 주로 이제 사용하게 되는 ISM 라디오 밴드,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와이파이 기술 같은 경우에 이제 ISM 그 밴드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 주파수 영역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드론에서 뭐 전용으로 쓰는 주파수, 뭐 그런 것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론 무선 통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드론에서는 뭐 하나로 통일된 그런 통신 방식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응용 분야나 뭐 형태에 따라서 다양한 그런 통신 기법들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뭐 와이파이를 쓸 수도 있고 우리가 뭐 흔히 스마트폰에 사용하는 이제 셀룰라 뭐 LTE라고 뭐 부르는 그런 뭐 5G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위성 통신을 사용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양한 방식들이 혼용되어 가지고 사용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드론의 미래에 대해서 뭐 문제점이라고 하면은 그렇지만 이제 현재 상황과 뭐 시장 현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김종욱 교수님께서 뭐 1시간 반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용 자체는 상당히 평이하게 되어 있고요. 제가 뭐 가능하면은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도록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드론이라고 이제 통칭해가지고 많이 부르는데 그럼 드론이라는 게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드론의 정의는 이제 조종사가 이제 요 다음 장에 또 이제 나오는데 조종사가 이제 비행체에 직접 탑승하지 않고 그 지상에서 뭐 이제 주로 지상에 있겠죠. 그래서 원격으로 조종을 하거나 아니면은 자율비행 또는 자체 환경 판단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그런 비행체 그리고 그것을 통제하는 지상 통제 장비 등을 통칭해 가지고 부르는 말을 이제 드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인기도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리모트 컨트롤하는 비행기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드론이라고 하면은 무인 항공기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무인 지상 차량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무인
잠수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서 UAV라는 거는 Unmanned Aerial Vehicle, 이제 무인 지상 차량은 Unmanned Ground Vehicle, 뭐 Unmanned Maritime Vehicle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날아다닐 수도 있고 땅에서 다닐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드론인데 보통 이제 저희가 일상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이 중에서 특히 UAV를 드론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무인 항공기에 대해서 주로 이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근데 이제 보다 일반적인 정의로는 이렇게 무인으로 움직이는 이런 뭐 항공기나 지상 차량이나 이런 것들도 다 이제 큰 범위에서는 드론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항공기, 무인 항공기를 좀 더 살펴보면은 이제 구조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그림 보시면은 더 잘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여기 보면 이제 고정익이라고 그래서 이제 통상 비행기 형태의 이제 날개가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제 그림 이렇게 쭉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저희가 보통 많이 보는 그런 드론은 이제 어 잠시만요. 이게 안 되네. 예, 그냥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아래쪽에 다중 로터형 UAV라고 생긴 이런 형태가 보통 이제 우리가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그런 이제 드론의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뭐 다른 것들은 조금 이제 특이한 형태들의 이제 무인 항공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뭐 틸트 로터형 UAV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요게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착륙할 때랑 이제 날아다닐 때 이렇게 조금 이제 움직이게 돼 있죠. 이 날개가. 그다음에 뭐 이건 동축 반전형 이거는 저도 사실 뭐 이렇게 익숙한 거는 아닌데 약간 멋있게 생겼죠. 그래서 이제 네, 잘 보시면은 로터가 이제 두 개가 존재를 해가지고 좀 더 이제 안정적으로 동작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설계가 되는 그런 형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회전익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헬리콥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보는 형태의 것은 아래쪽 가운데에 다중 로터형 UAV. 보통 이제 쿼드콥터, 쿼드로터라고 뭐 이렇게 부르는 그런 이제 드론들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시장이나 이런 활용 분야에 따라서 또 뭐 분류를 할 수도 있겠는데요. 조금 이제 특수한 형태로는 이제 군용, 이렇게 약간 드론 이런 거 뭐 영화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 이렇게 무인으로 폭격한다거나 이럴 때 예, 뭐 나오는 그런 형태죠. 그래서 군용 무인기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 이제 뭐 민수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보통 민수용이나 그 밑에 이제 취미용 이 두 개는 이제 뭐 비슷하죠. 근데 사실 민수용이라는 거는 보통 이제 보다 이제 전문적인 그런 응용 분야에 활용되는 형태의 드론이고 보통은 조금 더 크기가 크고 이 페이로드, 그러니까 어떤 무게가 좀 더 무거운 그런 물건들도 이제 운송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무인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취미용은 저희가 이제 뭐 이런데 뭐 많이 판매를 하고 있죠, 이미. 그래서 작은 것들부터 좀 어느 정도 크기가 되는 것들까지.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분야에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드론들. 뭐 이렇게 해서 크게 봤을 때는 뭐 한 세 가지 종류로 그렇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임무 수행 방식별 분류라고 했는데요. 뭐 여기 보면은 뭐 이제 주로 이거는 이제 좀 뭐 아까 앞서 말씀을 드렸던 그런 이제 특수한 목적을 가진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어떤 정찰, 뭐 공격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앞에 나왔던 딱 격을 하던 그런 형태의 이제 드론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로 에어비클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작은 형태, 아주 작은 형태의 이제
뭐 군집 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초소형 비행체 같은 경우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거는 vertical takeoff and landing이라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딱 수직 이착륙을 할 수 있는 형태의 특수한 그런 형태의 이제 드론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계속 뭐 이거는 그냥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 뭐 성능 기준으로 또 뭐 드론을 분류를 할 수도 있는데 뭐 초소형이냐 소형이냐 뭐 이런 것들로도 분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행 거리에 따라서 뭐 근거리, 단거리, 중거리 그 다음에 이제 뭐 저고도냐 뭐 중고도냐 고고도냐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렇게 또 이제 그 드론의 이제 분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구성 요소를 좀 살펴보면은 사실은 이제 이 제일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이 비행체가 존재를 해야 되겠죠. 이 드론의 본체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그 하드웨어를 이제 어떻게 잘 설계하느냐 하는 것들은 사실은 이제 어떤 통신과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이제 그라운드 GCS라고 해가지고 그라운드 컨트롤 시스템이라고 해서 뭐 이제 지상 통제 장치. 이제 보통은 드론이 있고 지상에서 이제 조종하는 사람이 있어서 뭐 뭔가 이렇게 조종을 할 때 그거를 이제 GCS라고 이제 많이 부르죠. 그래서 이제 지상 통제 장치가 있고 그 외에 이제 소프트웨어로 구현되어 있는 이제 데이터 링크, 즉 이 통신 링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비행체와 이 지원 체계 간에 이제 지상 통제 장치 간에 이제 통신이 무선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 통신이 무선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 선으로 드론을 연결하는 것은 뭐 아주 특수한 경우 아니면은 보통 이제 하지 않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총체적으로 이제 다 구현이 되어야 이 드론을 이렇게 운용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뭐 드론 아주 일반적인 쿼드콥터인데요. 여기 이제 이 로터가 4개 이렇게 프로펠러 달린 그런 건데 이제 구조를 좀 살펴보시면은 여기 이제 서버 모터가 있어가지고 어 회전을 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여기 이제 이쪽에 이제 비행 컨트롤러가 이제 뭐 지상에서 사람이 조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 컨트롤러가 있고 이 컨트롤러의 무선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리시버가 여기 이제 드론상에 존재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론에서는 플라이트 컨트롤러라고 해가지고 이 여러 가지 센서 정보와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해가지고 이 드론이 잘 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이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게 이제 제어의 입장에서 보시면은 하이브리드 컨트롤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로컬에서 이 드론을 제어하는 것은 다 이루어지고요. 이 결국은 이제 많은 경우에는 이 비행 컨트롤러는 물론 이제 직접적으로 이 리모컨을 가지고서 사람이 조정을 한다라고 그러면 원격으로 제어를 하는 거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제 GCS로서 조정을 한다라고 그러면 경로를 GCS가 무선으로 드론에게 전송을 해주면 그 경로를 따라서 비행을 하는 것은 이 드론 자체적으로 제어를 해가면서 경로를 따라가는 그런 식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물론 뭐 이제 원격으로 제어를 할 때는 이제 무선으로 그때그때 드론의 상태를 전달받아 가지고서 계속 이제 업데이트를 해나가는 그런 형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드론에서 뭐 뒤에도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드론에서 보면은 좀 이제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주로 배터리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비행 시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이게 배터리를 또 이렇게 많이 단다 그러면 무거워지기 때문에 뭐 그 좋지가 않고요.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뭐 한 30분 정도 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날려보면은 또 뭐 그렇게 잘 되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이 배터리 기반의 이제 드론의 가장 이슈가 이렇게 오래 날리지 못한다. 이제 그런 이슈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뭐 이렇게 취미로 드론을 이렇게 많이 활용해 본 적은 없어가지고 뭐 그렇지만은 아마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이렇게 좀 사용을 해보시기도 했을 텐데요. 이게 뭐 촬영이나 취미,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농업에도 뭐 드론을 활용해 갖고 막 약도 뿌리고 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도 있고 화물 운송은 지금 뭐 드론으로 어느 정도까지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거는 좀 큰 규모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이 직접 관찰하기가 어려운 그런 환경에서 인프라들을 관리하는 그런 일들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많이 해보려고 하는 것이 라스트 마일, 그러니까 택배를 딱 집까지 가져다 주는데 그거를 이제 드론을 활용을 해가지고 하는 것을 특히 이제 뭐 우리나라보다는 이제 미국과 같이 좀 땅이 넓고 그런 경우에 좀 더 실용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뭐 공연이나 그런 경우에도 뒤에 이제 뭐 사진이 있는데 이제 다수의 드론을 활용을 해가지고 뭐 이제 행사나 축제 이런 곳에서 뭐 드론 쇼를 하는 이제 그런 경우도 이제 많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운영 중인 그런 드론 현황을 보면은 뭐 다양하게 뭐 많이 있는데요. 이게 이게 어떤 경우는 실제로 많이 쓰이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것은 또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여기 보면은 뭐 의학용 드론이니 그다음에 뭐 로봇 웨이터니 하는데 사실은 뭐 제 생각엔 이 로봇 웨이터는 사실 이렇게 뭐 꼭 날아다닐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요즘에 이제 많이 쓰는 이렇게 바퀴 달려갖고 서비스 로봇 그런 것이 좀 더 실용적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외에 뭐 타이탄 무인기라거나 뭐 통신용 드론, 그다음에 이제 뭐 기상 관측용 이런 뭐 다양한 드론들이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이제 그 2018년에 평창 동계올림픽 때의 사진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드론을 뭐 1,000대 이상 활용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멋있는 뭐 그림 같은 거를 그리는 이제 그런 활용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이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다수의 드론을 운용을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드론이 예를 들어서 뭐 몇십 대 뭐 이렇게까지는 모르겠지만 뭐 100대가 넘어간다거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운용을 일시에 한다라는 게 쉽지가 않았는데요. 이게 이제 인텔의 슈팅스타 이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어, 잘 설계를 하니까 뭐 이렇게 1,000대 넘게도 가지고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GPS를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 이제 가장 크다고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드론이 조금만 이 위치가 잘 안 맞아도 서로 이제 이렇게 많이 날리다 보면 뭐 부딪혀 갖고 떨어질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그 경로를 잘 설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꺼번에 움직이는 그런 것이지 이게 뭐 개별적으로 하나를 제어를 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하는 뭐 그런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존에 미리 다 이렇게 설계를 하는 그런 식으로 운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주로 실외에서 GPS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드론 쇼를 이렇게 전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도 당연히 뭐 다양한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든 뭐 드론을 좀 활용해가지고 뭐 여기저기 좀 써보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뭐 보시면은 뭐 치안 드론, 그다음에 책 빌리면 드론이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데 이게 그렇게 잘 될지 그건 잘 모르겠고요. 근데 차라리 뭐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뭐 화재 조기 진압이나 이런 거는 조금 이제 사람이 하기가 어려운 그런 경우에 조금 활용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또 뭐 해외 같은 경우에도 뭐, 이건 뭐 별로 좋은 건 아닌데 뭐 자폭 드론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어,
예. 그다음에 뭐 이제 드론으로 배달한다는 거는 뭐 미국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군수 목적으로 이제 많이들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상당히 좀 치명적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뭐 소방 같은 경우에 이제 소방 드론을 활용을 해가지고 사람이 이제 직접 관찰하기 어려운 그런 지역이라거나 그런 곳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제 활용을 하는 그런 예들이 있습니다. 이제 배달 같은 경우도 이제 아마존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좀 이슈가 있는 게 일단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배터리로 주로 동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페이로드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즉, 그러니까 무거운 그런 물체를 이송을 하는데 드론이 그렇게 적합하지가 않은 거죠. 그런 좀 무거운 거를 가지고서 이렇게 배달을 하려면은 드론의 크기도 커져야 되고 상당히 이제 뭐 배터리로 동작하는 그런 것들의 한계도 존재를 하고 그래서요. 이게 그 무게가 무거운 거 짐을 싣게 되면은 드론이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비행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드론이 배터리를 주로 비행하는 데 소모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좀 뭐 페이로드가 조금만 무거워도 이 비행 시간 그다음에 사실상 이제 잘 날지 못하는 그런 이슈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뭐 의료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뭐 의료라기보다는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배송에 좀 더 가까운 그런 내용이고 이제 사실상 이제 그 목적 자체가 의료 서비스를 위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또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이제 또 드론을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또 뭐 어떤 고고학이나 이런 분야에서 유적을 이렇게 드론이 잘 촬영을 해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응용 예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건축에서도 이제 사람은 날아다닐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못하는 그런 일들을 드론을 날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다라는 또 뭐 그런 예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드론 레이싱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요즘에 하고 있고, 이거를 이제 뭐 사람이 하는 경우도 있고, 소프트웨어를 구현해가지고 레이싱을 하는 그런 이제 대회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상당히 뭐 또 직접 보고 그러면은 꽤 뭐 또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어떻게 뭐 또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더 소프트웨어를 잘 만들어 가지고서 안정적으로 레이싱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군용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민수가 아니기 때문에 좀 특수한 형태의 그런 이제 응용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미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게 뭐 바람직한 응용 분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국내 이제 군용에는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무인 항공기가 활용이 되고 있고 사실은 이제 아주 옛날부터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데 뭐 최근에 이제 좀 실제로 배치가 돼가지고 운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론이 사실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은 요즘에 워낙 뭐 널리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드론이 뭐 작은 거는 상관이 없는데 조금만 커지면 이게 날아다니다가 이렇게 머리 위로 떨어진다 그러면은 상당히 크게 다칠 수가 있거든요. 뭐 좀 아주 큰 거다 그러면 그게 뚝 떨어진다 그러면은 사람 뭐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관련한 법규가 이게 존재를 하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슬라이드 아래쪽에 보시면은 12kg 이하의 비사업용 드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에 적혀 있는 이런 법규들이 이제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기가 큰 대형 드론 같은 경우에는 항공법이 추가로 이제 적용이 돼가지고
안전을 보장을 해주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은 이렇게 함부로 막 이렇게 뭐 보통 이제 그 사람 없고 그러면 이제 조용히 날리고 그러는데 저희도 이제 학교가 산에 있어가지고 뭐 좀 그러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이제 엄밀히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그렇게 함부로 막 다 날리고 그러는 거는 이제 사실 이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드론이 또 비행 금지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제 뭐 아주 뭐 간단한 그런 이제 드론에 대한 소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드론 주파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 지금 여기 들으시는 분들은 전공이 다 뭐 전자공학이나 뭐 아마 이런 쪽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뭐 다 잘 아시고 뭐 이게 이미 뭐 고등학교 때 이렇게 다 배우셨겠지만 그냥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파수라고 하는 것은 뭐 1초 동안에 진동하는 수를 의미를 하고 단위가 이제 헤르츠인데요.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전자기파를 이야기를 하니까요. 전파는 이제 빛의 일종이죠. 그러니까 1초 동안 이제 진행하는 그 가는 거리가 빛의 속도가 빛의 속도로 이제 그 전파를 하니까 1초 동안 이제 가는 거리는 일정하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왼쪽 위에 이 그림들을 보시면 1초 동안 가는 거리는 다 같은데 그 안에서 요 이제 요 축이 이제 진행 거리 여기서 출발해 갖고 요만큼 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제 그 1초 동안에 동일한 거리를 가는데 몇 번 이렇게 출렁이면서 진행을 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주파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초 동안 한 번 이렇게 출렁여 가지고 이제 이렇게 진동하면서 진행을 했다 그러면 1헤르츠, 뭐 두 번 진동했다 그러면 2헤르츠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자기파가 다 속도가 같기 때문에 같은 거리를 가는데 얼마나 이제 출렁이면서 가느냐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주파수 스펙트럼 아래쪽을 보시면은 이제 주로 저희가 많이 이야기를 하는 이제 영역대는 뭐 요런 데가 되겠죠. 여기. 그래서 이제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ISM 밴드 중에 가장 널리 활용이 되는 것이 2.4GHz 영역인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더 높아지는 경우에 이제 밀리미터파가 있고 이제 더 위에는 여기가 이제 보통 이야기하는 이제 빛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2.4GHz 영역의 ISM 밴드가 많이 활용이 되고 그 이야기는 이제 이 한 파장 안에 이제 몇 회 진동을 하느냐 하는 건데 이제 2.4기가번 뭐 진동을 한다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전자기파 이제 그 속도는 동일하니까 저주파라는 것은 주파수가 낮다라는 것이고 이제 진동을 덜 한다라는 것이니까 이 파장이라는 것이 한 파의 길이인데 이게 이제 뭐 동일한 시간에 진동이 많으면 요 한 번 진동하는 데까지 요 길이는 이제 여기는 저주파 같은 경우에 길고 고주파에는 파장이 짧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주파수가 높으면 이제 좋냐, 높은 게 좋은 거냐, 낮은 게 좋은 거냐 뭐 그랬을 때 각각의 장단점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주파수가 높을수록 파장은 이제 반비례하기 때문에 파장은 짧아지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통신 같은 경우에는 통신 이론에 따르면은 이제 당연히 그 간섭이 심해져 가지고요. 고주파의 경우에는 통신 시스템을 설계하기가 기본적으로 이제 어려운 그런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주파의 경우에는 이제 어떤 그 회로에서도 이제 당연히 생각을 해본 게 진동이 많으니까 조금만 뭔가 이렇게 옵셋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해도 조금만 뭔가 오차가 생겨도 그게 미치는 영향이 커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로 동작에
이제 오차가 발생을 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이제 어려움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와 반면에 고주파는 파장이 짧기 때문에 이제 안테나를 보통 설계를 할 때는 이제 파장에 비례해 가지고 안테나 길이가 설계가 돼야 되는데 이제 파장이 짧게 되면 안테나도 작게 만들 수가 있어서 이제 그것은 장점으로 작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고주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동을 많이 하니까 이제 더 많은 정보를 실어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진동하는 거에 따라서 그 비트를 얼마나 실어 보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이제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이제 저주파에 비해서 이제 데이터는 더 많이 실어 보낼 수가 있지만 반면에 상호 간섭이나 이런 것들이 심해서 설계를 잘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좀 이제 그 어드밴스된 그런 이제 그 회로를 잘 설계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 고주파를 활용을 하는 것이 이제 보다 더 효율을 높일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용도별 주파수를 살펴보시면은 여기 이제 뭐 이렇게 그 뭐 AM 라디오 뭐 요즘에는 라디오를 잘 안 들으시고 뭐 주로 유튜브를 볼 것 같은데, 예. 그래서 뭐 옛날에 이제 라디오를 저희 많이 들었으니까 그래서 뭐 AM이나 FM 라디오 방송을 할 때 사용하는 이제 주파수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극초단파 뭐 여기 3GHz나 뭐 이제 이런 데를 보면은 이제 저희가 쓰는 이제 스마트폰의 이제 주파수 영역대라거나 이런 것들 뭐 이제 다 이런 데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주파수라는 것은 통신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 리소스, 자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가 사람들이 생활을 할 때는 이제 시간의 영역에서 이제 생각을 하니까 주로 이제 시간만 생각을 하는데 이 통신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주파수가 달라야 이게 통신이 기본적으로 되는 거고 주파수가 겹치게 되면은 이 혼선이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파수를 잘 나눠가지고 용도를 정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알 수 있듯이. 그래서 어떤 서비스에 어떤 주파수를 사용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국가 안에서도 아주 중요한 이슈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이슈죠. 그래서 보시면은 뭐 이제 그 스마트폰에 뭐 LTE니 5G니 이런 거 했을 때 그 주파수를 팔죠. 아주 비싼 가격으로 이제 주파수를 예, 팔고 그거를 이제 사가지고 사업을 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그 통신 서비스가 이렇게 운영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통신 서비스를 주파수를 이게 라이센스된 그런 이제 면허를 사가지고 하는 그런 경우에는 아주 비용이 많이 들고 이제 국가는 그걸 가지고서 이제 뭐 돈을 벌 수 있고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통신에서는 주파수가 가장 큰 리소스다라는 것을 이제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주파수를 동일하게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걸 인터피어런스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같은 주파수에서 통신을 하게 되면 간섭이 일어나겠죠. 그럼 마치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건 뭐 말을 하는 거는 음파로 하는 거지만 그것도 이제 같은 영역대에서 이제 소리가 전달이 되니까 방 안에서 이제 여러 명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소리들이 섞이게 되면 그 잘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동일한 주파수로서 전파들이 겹쳐서 이제 전송이 되게 되면은 이게 송신 측에서 보냈어도 여러 명이 동시에 이제 보내게 되면 수신 측에서 어떤 게 나한테 보낸 정보인지를 알아내는 것이 예, 그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주파수 간섭 문제를 해결하는 통신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뭐 통신이다 라고 하는 것과 뭐 네트워킹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통 일상적으로 통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요즘에는 이제 무선 통신이 대세이긴 하지만 통신은 물리적으로 어떤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까지 정보를 전송하는 것을 이제 통신이라고 하고요.
이 무선 통신에서 가장 큰 이슈는 뭐 이제 여기서는 다른 사람의 그런 신호도 포함을 해가지고 나의 신호가 있고 다른 사람들의 신호 또는 이제 통신 채널에서의 잡음, 노이즈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할 때 어떻게 그런 것들을 극복을 하고 송신을 하는 정보를 수신자에게 잘 전달을 하는가 하는 것이 통신의 가장 기본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뭐 네트워크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뭐 통신이니 네트워크이니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조금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네트워크라고 하면은 네트워크는 이 통신이 기본적으로 잘 된다라고 하더라도 다수의 통신을 하려고 하는 그 수신자와 송신자의 쌍이 다수로 존재를 할 때 어떻게 그것들을 효율적으로 잘 조율을 해가지고 다들 통신이 잘 되게 해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네트워크에서의 가장 큰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신과 네트워크는 이제 크게 봤을 때는 이제 같은 목표를 갖고 있지만 좀 더 이제 네트워크가 좀 더 상위라는 게 뭐 더 높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통신이 좀 더 하위, 그러니까 그 아래쪽에서 물리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네트워크는 그 상위단에서 통신이 잘 된다라고 하더라도 통신은 1대1 통신을 이야기를 보통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대다로 통신을 할 때 어떻게 이제 통신이 모두 다 잘 이루어지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주로 이제 네트워크에서의 이슈고요. 저는 물리 계층에서의 통신보다는 그 더 상위 계층에서 이제 주로 네트워크에 대해서 주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주파수 간섭은 뭐 잘 아실 텐데요. 이제 그 서울에 가면 강남역이 사람이 뭐 제일 많은 데 중에 하나인데 강남역에 가면은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이 무선 공유기, 와이파이 공유기를 뭐 막 여기저기 막 다 설치를 하니까 같은 주파수대에서 이것들이 막 존재를 하면은 다 서로 간섭을 해가지고 와이파이 성능이 잘 안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주파수 간섭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이런 간섭이 일어나는 경우는 아까 이야기를 했듯이 이제 그 면허 대여, 그러니까 돈을 주고서 주파수를 사가지고 쓰는 그런 서비스에서는 일어나지 않죠. 왜냐하면 독점적으로 사용을 하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것이 일어나는 이유는 이제 특히 와이파이를 이야기를 했는데 와이파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다음에 말씀을 드릴 ISM 밴드를 사용을 하고요. ISM 밴드는 그 면허를 받지 않고, 그러니까 사용 면허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비면허 대역이라고 부르는데 비면허 대역에서 누구나 활용을 할 수 있는 주파수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간섭 현상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드론 같은 경우에도 뭐 일반적으로는 크게 상관은 없는데 이게 지금 뭐 통신 방식이 주로 이제 다양하게 사용을 하지만 많은 경우에 이 비면허 대역의 ISM 밴드를 활용하는 그런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간섭이 발생할 수가 있다. 뭐 이제 그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제 동일한 주파수대에서 다른 기기 간의 통신이 일어날 때는 서로 그 전자기파가 간섭을 하게 되는 거고 이게 동일한 기기 내에서는 경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마치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저희가 사용을 하는데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스마트폰에 보시면은 이 와이파이도 있고 블루투스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와이파이랑 블루투스가 같은 주파수 영역을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한 기기 안에 와이파이 통신도 일어나고 그다음에 블루투스 통신도 일어나야 되는데요. 이게 잘 생각을 그 둘 사이에 이제 그 상호 경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가장 큰 게 이슈가 되는 경우가 내가 이제 스마트폰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와이파이 신호를 보낸다고 생각을 하면 신호라는 거는 보낼 때가 제일 세죠. 저쪽 그게 이제 감쇄가 무선 채널에서 감쇄가 일어나 가지고 저쪽에서 받을 때는 좀 이제 신호의 세기가 줄어갖고 받게 되고 그다음에 반대로 그 얘기는 신호는 받을 때가 이제 많이 감쇄가 된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와이파이는 신호를 송신을 하고 있는데 블루투스는 수신을 한다 그러면은 블루투스 내가 신호를 받아야 되는데 블루투스 신호가 이제 저쪽에서 누가 보내가지고 이렇게 줄어가지고 내가 받는데 내가 보내는 와이파이 신호는 이제 세죠, 상대적으로. 원래 블루투스 신호가 또 약하기도 하고. 그러면 내가 이 블루투스 신호를 받아야 되는데 나의 와이파이 신호에 묻혀가지고 이 블루투스 신호 받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현상이 또 발생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기기 안에서 같은 주파수대의 그런 통신을 하려고 하면 이런 현상도 발생을 할 수가 있다. 이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누가 이런 거죠. 누가 조그맣게 저쪽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큰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 내 목소리에 묻혀가지고 저쪽에서 작게 얘기하는 게 이제 안 들리는 이제 뭐 그런 현상도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던 ISM 밴드인데요. 여기서 이제 ISM은 인더스트리얼 뭐 사이언티픽 메디컬 뭐 라디오 밴드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뭐 그냥 얼핏 보면은 이 ISM이니까 아 뭐 산업용, 과학용, 뭐 메디컬용으로 사용하는 주파수 영역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원래 출발점을 생각을 하면은 이 ISM 밴드 이게 이제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게 이제 2.4GHz 영역인데요. 이제 요 밴드의 크기는 이제 80MHz 정도 되는데 뭐 요즘에는 이제 5GHz를 사용하는 와이파이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요 앞에 이제 900MHz대도 있고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서 있는데요. ISM 밴드라는 것이 이 ISM 밴드는 원래 그의 목적은 통신에 사용하는 주파수 영역이 아닙니다. ISM 밴드라는 것은 원래 이 밴드가 만들어진 것은 통신 이외에 그러니까 무선 통신을 하려고 이 주파수대를 할당한 것이 아니라 통신 이외에 우리가 이제 산업용이나 뭐 과학용이나 아니면 뭐 의료용, 가정용 같은 그런 전자기기들에서 주파수가 발생을 하는데 그 주파수가 이런 데서 발생을 하니까 요 그런 전자기기에서 이제 사용을 한다라는 것이지 이게 통신을 위해서 할당된 그런 주파수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의 장점은 우리가 따로 그 면허를 받을 필요 없이 비면허 대역이라고 영어는 unlicensed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냥 누구나 사용을 할 수 있는 주파수 영역대이기 때문에 이걸 사용을 해가지고 와이파이를 여기서 통신을 하는 것이지 이 무선 통신을 위해서 할당된 그런 주파수 영역이 원래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가장 이제 많이 볼 수 있는 게 우리 쓰는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 돌리면은 요 ISM 밴드 주파수의 전자기파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 근처에서는 이제 통신 아무래도 좀 잘 안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런 이제 전자기파가 발생하는 그런 기기들이 요 영역대에서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그런 그 설비들의 운용이 요 밴드 내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제 추후에 와이파이가 이 비면허 대역 ISM 밴드를 활용을 해서 구현이 된 것이고 그래서 이제 누구나 이렇게 특별히 주파수를 할당받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주파수 영역대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밑에 얘기가 나왔는데 원래는 통신 목적이 아니고 그 RF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장비들이 이제 주로 이제 요 영역대에서 발생을 시킬 수 있게 왜냐하면은 막 아무 영역대에서나 되게 되면 어떤 그 면허 대역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요 영역대에서 이렇게 전자기파를 발생을 시키는 그런 것을 의미를 했었는데 이제 와이파이, 뭐 블루투스, 뭐 직비 이런 것들이 이제 통신용으로 요 주파수 영역을 사용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게 좀 이제 좀 저도 예전엔 잘 몰랐었는데 이제 그게 좀 특이한 그런 출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가장 대표적인 예가 와이파이가 되겠죠. 와이파이는 뭐 저희가 평상시에 워낙 널리 사용을 하는 그 이제 통신 프로토콜이고 그다음에 이제 블루투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처음 나왔을 때 뭐 막 되게 여기저기 다 쓰일 것 같이 이야기를 했다가 한번 좀 죽었다가 지금은 이제 또 이렇게 기기들 연결을 하는데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블루투스 사용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직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산업용 같은 경우에 이제 센서나 이런 것들에서 이제 좀 활용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와이파이나 블루투스나 직비 같은 이런 통신 방식들이 주로 ISM 밴드, 특히나 이제 2.4GHz 영역에서 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신 방식들을 사용하는 드론의 경우에는 이게 비면허 대역이기 때문에 이 비면허 대역을 쓰는 다른 통신들, 와이파이는 워낙에 뭐 기기들이 많으니까요. 다 간섭이 일어날 수가 있고, 그 외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전자레인지랑도 간섭이 일어날 수가 있죠. 예. 자, 이제 국내에서 주파수 동향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는 이제 뭐 ISM 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력 제한이 있어가지고 이제 작은 출력으로 드론 제어나 드론 임무에 이렇게 활용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용 주파수 영역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뭐 여기 보시면 출력이 엄청 높기 때문에 임의로 막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는 이제 허가가 필요한 그런 이제 주파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국제적으로도 이제 주파수를 분배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뭐 이거는 이제 뭐 이제 잘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잘 정해가지고 이제 주파수를 할당을 해야 어떤 그 기기들 간의 이제 전파 간섭이 이제 최소화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위성과 이제 언맨드 에어크래프트 시스템 간에 이제 주파수 이용을 이제 뭐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 뭐 잘 해가지고 뭐 열심히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파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드론 전용으로 분배하는 주파수 같은 경우에는 그 허가가 필요한 라이센스된 그런 주파수이기 때문에 어떤 그냥 개개인이 활용하는 것보다는 어떤 기관 차원의 이제 좀 더 그런 활용이 높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무인기 제어를 위한 제어용 통신 네트워크 기술 같은 경우에도 어떤 표준이 아직까지 있다거나 이제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이제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그 외에는 이제 단순히 이제 어떤 사람이 조종하는 그런 이제 유인기와 무인기가 공존을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무인기의 이 통신 링크가 안정적으로 동작을 해야 돌발 상황에서도 이제 무인기가 잘 운용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드론 무선 통신 기법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요. 뭐 무선 통신이 당연히 중요하겠죠. 이게 지금 보면은 무인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신이 끊어진다라는 것은 그냥 이제 제어를 잃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물론 어떤 통신이 끊어져 가지고 제어가 불가능한 상황이 됐을 때는 어떤 기존에 미리 이제 약속되어진 뭐 예를 들면은 뭐 통신이 끊어져 갖고 지금 뭐 어떻게 비행 명령을 받지 못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그냥 안전하게 착륙을 한다거나 뭔가 이제 그런 식의 조작이 가능하겠죠. 근데 이제 통신이 끊어지는 것은 그만큼 이제 치명적인 결과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뭐 쉽게 저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언맨드 에어크래프트 시스템, 무인항공 시스템을 살펴보면은 뭐 위성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여기 뭐 드론이 존재를 하고 이쪽에서 이제 그 컨트롤 스테이션이 보통은 이제 GCS라고 해서 그라운드 컨트롤 시스템이 있어서 이제 서로 통신도 하지만 이제 제어 명령을 이제 주고받는 이제 그런 데이터 링크가 존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크게 봤을 때는 데이터
링크가 있겠고 임무용 링크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임무용 데이터 링크는 어떤 임무 수행, 그러니까 이 드론의 이동이나 이런 것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관련된 그런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한 데이터 링크라서요. 반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주로 이제 임무용이라는 거는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드론이 뭐 어떤 지역을 관찰을 한다거나 이랬을 때는 뭐 그것이 뭐 이미지라거나 뭐 비디오 데이터라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전달하는 그런 데이터 링크이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의 양이 좀 많고요. 그 반면에 이제 비임무용 링크에서는 이제 무인기의 비행을 제어한다거나 이제 그 상태 자체, 뭐 무인기에서의 센싱 정보들이나 그 비행 상태와 관계된 그런 그 기본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데이터의 크기가 작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이제 결국은 이제 보면은 여기 이제 데이터가 드론이 촬영한 영상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데이터 양이 많게 되겠죠. 그래서 주로 이제 이거는 임무에 관계된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반면에 이제 어떤 드론의 현재 상태나 이런 것들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드론의 제어와 관계가 있는 그런 데이터들인데 이 자체는 정보의 양은 상대적으로 이제 적게 되겠죠. 그래서 이 둘을 보통 이제 분리해 갖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제 종종 이제 주파수를 달리 해가지고 이 둘을 구분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통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거는 특히 뭐 일반적인 분류 방법은 아닌데요. 이 그라운드 컨트롤 시스템과 보통은 이제 이렇게 직접 통신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제 좀 뭔가 아주 원거리의 경우에는 뭐 위성을 릴레이로 사용을 해가지고 위성을 거쳐가지고 뭐 이렇게 통신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일상에서 사용하는 드론의 경우에는 상당히 근거리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GCS와 직접 통신을 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아이고. 그다음에 이제 통신에 대해서 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통신 방식이 정해져 있지는 않고 주로 많이 쓰는 게 와이파이를 많이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와이파이를 많이 활용을 해가지고 근거리 드론에서 이제 통신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셀룰라, 즉 뭐 LTE니 뭐 5G니 이런 것을 활용을 당연히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셀룰라를 활용을 하게 되면 좀 더 이제 그 통신 거리가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이제 그런 예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텔레메트리라고 통칭하는 그런 통신 방식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전파의 세기가 세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활용되지 않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외에는 이제 좀 더 아주 장거리의 경우에는 위성을 활용하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드론에서의 무선 통신이라고 하면은 딱 이런 통신 방식을 활용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표준화가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기존에 존재하는 그런 다양한 통신 프로토콜을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어떤 독자적인 그런 통신 방법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어떤 딱 하나를 정해갖고 드론 통신에는 이런 통신 프로토콜이 사용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거는 이제 와이파이가 좀 대표적이지 않나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제 와이파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시면은 이제 뭐 그림에서 이제 주로 이제 근거리 와이파이가 이제 송수신 거리가 아주 뭐 먼 거리까지 그렇게 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비교적 이제 가까운 거리에서 이제 통신이 가능한 그런 통신 프로토콜이고요. 가장 큰 장점은 이제 통신 속도도 상당히 빠르고 그 다음에 이제 비면허대역 ISM 밴드를 활용을 하는데
이 경우에 뭐 드론을 구현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지만 이 비면허 대역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통신 간섭에 이제 상당히 취약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ISM 밴드를 활용하는 그런 통신의 경우에는 10mW가 이제 출력 제한이기 때문에 출력 제한 때문에 통신 거리가 이제 제한이 돼서 주로 이제 레저용 드론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이 사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셀룰라 같은 경우에는 통신이 이제 상당히 안정적으로 당연히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기지국가 통신을 한다라고 그러면 이 셀룰라 시스템 자체는 뭐 우리가 스마트폰 뭐 오랫동안 뭐 핸드폰 사용을 하고 있어서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이동 중에도 아주 잘 동작을 한다라는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통신이 안정적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할 수가 있겠는데, 근데 이제 주로 이 셀룰라망은 2차원 지상에 이 망들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와이파이는 뭐 당연하지만, 그래서 셀룰라 같은 경우에 이제 사실은 이제 아주 그 먼 거리 같은 경우도 되면은 좋은데 주로 이제 망이 이제 지상에 설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아주 고고도로 비행하는 것은 좀 어려울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와이파이랑 다르게 서비스 사업자가 존재를 하지 않습니까? 셀룰라라는 것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이 통신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건 이제 서비스의 입장이지만은 이제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스마트폰 사용하면은 이제 요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통신 사업자, 이게 개인이 이걸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텔레메트리라고 하는 이 통신 방식은 아주 일반적으로는 텔레메트리라는 용어의 정의는 서로 멀리 떨어진 그런 이제 정보의 소스로부터 측정된 값을 무선으로 전송하는 그런 그 동작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 무인기에서 텔레메트리라고 한다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양방향으로 디지털 통신을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텔레메트리는 이제 뭐 메디칼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메디칼 텔레메트리라고 그래가지고 메디칼에서도 이제 정보를 주고받는 것을 뭐 텔레메트리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텔레메트리 이 통신 프로토콜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뭐 2.4GHz에 60mW 뭐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다 있는데, 이게 이제 장거리 통신이 비교적 수월하게 구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데, 이 단점은 이 출력이 높아가지고 국내에서는 이런 고출력의 텔레메트리는 활용을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불가능한 그런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ISM 밴드 그 출력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출력이 높은 통신을 하게 되면 뭐 물론 몰래 하면은 뭐 되게 잘 되겠죠. 근데 이제 이게 결국은 다 그 상대적인 거라, 출력이 높은 그런 통신 기기가 있으면은 그 주변 그 통신들은 더 잘 안 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 통신을 다 죽이는 그런 그 부작용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텔레메트리에서 사용하는 주파수 하핑에 대해서 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사실은 블루투스에서도 사용을 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이제 이 X축이 시간의 축이고 요 Y축이 주파수인데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주파수를 동일하게 계속 사용한다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 아래쪽 그림을 보게 되면은 여기 노란색이 와이파이인데, 이 와이파이는 상대적으로 이 텔레메트리나 아니면은 이 블루투스 같은 경우에, 블루투스는 이제 그 사용하는 주파수의 그 대역이 이렇게 보면 여기 넓지 않거든요. 근데 와이파이는 상대적으로 넓은 영역의 주파수에 걸쳐가지고 통신이 이루어지니까요. 와이파이가 예를 들어서 들어와가지고 통신을 한다라고 그러면 여기 이 노란색은 이 통신을 못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겹치게 되면은 주변에 그런 통신이 또 있다 그러면 둘 다 못 할 수도 있고 뭐
둘 중에 하나만 못할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통신이 잘 안 되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뭐 텔레메트리나 블루투스가 이렇게 존재를 한다라고 그러면 이제 와이파이가 들어왔을 때 이걸 피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프리퀀시 하핑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한 프리퀀시를 쭉 쓰는 게 아니라 계속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쓰는 거죠. 그렇게 쓰게 되면은 재수 없어가지고 요 와이파이랑 겹치는 부분에서는 쪽 나가지고 통신이 잘 안 되더라도 그 외의 부분에서는 이제 잘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사실은 적응형 주파수 하핑이라고 그래서 어댑티브 프리퀀시 하핑이라는 건데 이게 이제 통신을 하는데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시간이 이렇게 가면서 요 때는 요 통신 요 주파수다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 주파수를 썼더니 통신이 잘 안 된다. 그리고 또 뭐 왔다 갔다 하다 여기 썼더니 잘 안 된다 이러면 이쪽은 뭔가 문제가 있는 주파수 영역대구나 해서 안 쓰는 거죠. 야, 저기는 쓰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잘 되는 데에서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쓰게 되면 이제 적응형 주파수 하핑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블루투스가 사용하는 그런 이제 그 통신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토콜을 활용을 해가지고 와이파이랑 블루투스가 이제 공존을 할 수 있게 되는 이제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성 중계 통신인데 뭐 이거는 사실은 아주 초장거리의 경우에 해당하는 이제 그런 예가 되겠고요. 뭐 당연히 위성을 쓰니까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리고 이제 어떤 라인 오브 사이트, 그러니까 이제 그 눈에 보이지 않아도 위성은 이제 하늘에 떠 있으니까 예. 그래서 통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위성은 뭐 이렇게 일반인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통신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이제 예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론의 미래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은 그 별로 이제 좋지 않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뭐 자폭 드론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그다음에 이제 또 보면은 드론이 이게 아주 뭐라 그럴까 신뢰도가 높은 그런 시스템이 좀 아직까지는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비행 시간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짧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뭔가 하다 보면은 좀 잘 안 되는 그런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1000대를 날린다 그러면은 그중에서 문제 있는 게 꼭 꽤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전반적으로 좀 이슈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오작동하면은 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오작동하면은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게 조금 또 흥미로운 건데 뭐 보안 그런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드론을 해킹하는 그런 연구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킹을 해가지고 드론을 내가 원하는 대로 뭐 이제 아니면은 뭐 추락을 시킨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킹을 하는 그런 방식도 이제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이건 앞에서는 드론이 뭔가 제대로 된 임무를 수행을 하는데 그걸 해킹을 하는 거는 이제 한 가지 이슈가 되겠고 그래서 해킹 자체가 안 좋은 거고 그 반대로 드론이 뭔가 악의적인 목표를 가지고서 그것을 수행하려고 할 때 그걸 어떻게 막을 것인가 즉 불법적인 드론이 있을 때는 그것을 어떻게 탐지해 가지고 그 드론의 임무 수행을 할 수가 있을 것인가 하는 거는 이제 좀 반대의 입장이 되겠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뭐 연구를 하고 있고 이건 뭐 저희 학교에서도 뭐 좀 진행을 하는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제가 한 건 아니라서 뭐 레이더를 활용해 가지고 이제 탐지를 하는 그런 연구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뭐 이거는 물리적으로 하는 그런 방식인데 이게 좀 약간 보면은 뭔가 이 디지털 이나 뭐 그런 거와는 다르게 여기 지금 그물을 이게 지금 드론이 나는데 더 큰 드론을 날려가지고 그물을 가지고서 드론을 포획하는 뭔가 이런 방식인데 이건 조금 약간 원초적인 것 같고요.
뭐 이제 좀 뒤에 뭐 간단하게 동영상도 있지만 뭔가 이렇게 방에 전파를 쏴갖고 추락시킨다거나 뭐 이런 방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뭐 좀 직관적이고 뭔가 좀 그런 방식인데 반해서 조금 더 좀 있어 보이는 그런 방식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다음에 이제 태양광을 활용해 가지고 뭐 고고도에서 이제 장기 채공하는 뭐 그런 드론을 뭐 만든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스케일이 아주 커진 그런 일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아이고. 이게 안 되나? 안 되네요. 잠시만요. 예.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보시면은 드론에 이제 IMU라고 이제 그 가속도 센서랑 자이로 센서를 조합해 가지고 출력하는 장치가 있는데 이 IMU를 이 음파를 활용을 해 가지고 이게 교란을 하게 되면은 센서 이 IMU가 제대로 동작을 안 해 가지고 지금 이게 보시면은 네, 지금 아까는 지금은 이제 다시 나는데 아까 같은 경우에 이제 보면은 다시 추락을 했었죠. 이게 지금 예. 그래서 인제 어떤 음파를 활용을 해 갖고 이거는 인제 그 IMU 센서 자체를 잘 분석을 해 갖고 그게 인제 음파에 따라서 교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 IMU를 교란하는 그런 인제 연구가 카이스트에서 인제 진행이 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거는 이게 뭐 미국에서 인제 하는 건데 그 약간 좀 인제 그 그물 가지고서 잡는 거보다 쪼금 더 있어 보이죠. 뭐 실제로 뭐 성능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예. 이게 보면은 이제 마치 이게 뭐 그 이게 드론에다가 이렇게 전파를 이렇게 쏴 주면은 드론이 인제 무선 통신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GPS 신호도 수신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인제 회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제 무선 통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고 그다음에 GPS 신호를 못 잡고 이런 식으로 인제 하게 만드는 거고요. 보통 인제 그런 경우에 인제 fail safe 기능이 있는 경우에는 주로 인제 뭔가 제대로 비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면은 드론이 인제 그냥 착륙을 한다거나 인제 그런 그 fail safe 기능이 있는 경우에 그냥 뭐 이제 날지 않고 결국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제 이런 것들로 인제 드론 디펜더라고 해서 인제 어떤 그 공격을 하는 그런 뭐 나쁜 드론을 이걸로 이렇게 막을 수가 있다라는 인제 그런 뭐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뭐 이렇게 장사가 잘 될지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예 보시면은 뭐 되게 그럴듯하게 했는데 이게 그 방향성도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잘 작동을 할지는 실제로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드론을 막는 그런 예도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인제 반대로는 이제 드론에 어떤 문제를 발생을 시키더라도 요거는 인제 저희가 연구를 한 것인데요. 좀 이제 뭐 몇 년 되긴 했지만 그래서 인제 어 인제 요 동그라미를 따라 가지고 이게 지금 여기 공중에 떠 갖고서 요렇게 뺑뺑 돌게 이렇게 드론을 만든 건데 드론이 인제 어떤 이유에서건 드론의 인제 통신이
뭐 공격을 받았을 수도 있고 그냥 어떤 이유에서 통신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뺑뺑 돌라 그러면 실제로는 약간 이제 찌그러져 갖고 이렇게 도는데 그러고 있었는데 이쪽으로 도는 건가 보다. 이렇게 도는데 이제 보시면은 이제 요 그림 C를 보시면은 이렇게 돌다가 이게 뺑뺑 돌다가 통신이 안 되니까 휙 하고 날아간 거거든요, 지금. 예. 그래서 이제 통신이 끊어지면은 제대로 돌지 못하고 그 궤적에서 벗어나게 되는 이제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이 통신 링크를 실시간으로 복구하는 그런 기능을 구현을 했더니 이제 뺑뺑 돌다가 이렇게 좀 원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원 안으로 이렇게 다시 들어오는 이제 그런 그 성능을 보여준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문제점이라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나라가 좀 부족하다. 그다음에 법 제도도 좀 잘 마련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들인데 뭐 이거는 뭐 국가가 잘해야죠. 네. 그래서 이제 관련 기술들을 보시면은 이제 무인 이동 시스템에서 이제 통신, 그다음에 이제 항법, 교통 관리 그런 기술들이 이제 필요하고요. 어, 아이고. 그다음에 이제 무인 이동체가 이제 잘 제어되고 그다음에 탐지 및 회피. 아까 이제 초반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인텔의 슈팅스타 같은 경우에 1,000대가 넘는 그런 드론들이 이제 운용이 되면서 이제 드론 쇼를 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한 이유는 이제 GPS를 활용을 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은 실외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그런 일들이 가능한데 실내에서는 결국은 이제 드론이 본인의 위치를 파악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실내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이제 GPS를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요. 자, 이제 보면은 뭐 앞서서 어떤 소방이나 이런 것들에 이제 드론을 활용한다라고 하는데 실외에서는 이제 GPS를 활용해서 위치가 잘 파악이 되니까 좋은데 건물 내부를 진입하는 순간에 이제 드론의 이 본인의 위치 파악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GPS가 없는 경우에도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이 아주 이제 큰 이슈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무인 이동 시스템에서 이 드론에서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개발을 할 것인가 뭐 그런 이슈들이 있고 그 외에 이제 비행체를 어떻게 잘 만들 것인가 이제 그런 이슈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좀 뭔가 소자나 아니면 이제 기계공학 쪽에서 이제 주로 많이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이슈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시장 현황인데요. 이거는 항상 보면은 뭐 다 예상이라 그 이제 좀 더 좀 프라미징한 그런 예상에 가까워서 뭐 실제로 이렇게 성장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예, 뭐 좀 이제 그 긍정적으로 보면은 이제 매년 10% 이상 지금까지 뭐 성장을 많이 해왔으니까 향후 10년간에도 이제 뭐 10% 이상 그렇게 성장을 하게 되면은 뭐 2029년에는 이제 180억 달러 이러면은 뭐 지금 환율로는 뭐 20조가 넘는데요. 그래서 이제 드론 시장이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이 드론 무인기의 시장이 지금까지는 어떤 그런 그 엔터테인먼트나 레저용이 초반에는 많이 주도를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추후에는 실제로 어떤 그 특정 응용 분야에서 이제 활용도가 높은 그런 드론들이 더 이제 나와야 뭔가 더 시장이 커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국내 우리나라의 이제 기술력은 이제 티어 1에 이제 포함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우리나라는 뭐 이게 뭐 어떤 기준으로 이야기를 한 건지는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세계 7위권의 기술 경쟁력이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뭐 다양하게 뭐 이제 드론에 대한 기술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글로벌 제조사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는 이제 드론 제조사가 아니라 드론의 서비스 프로바이더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정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하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뭐 어떤 그, 그 인스펙션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 드론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어떻게 이제 세계적으로 분포를 하느냐 하는 거고 실제로 이제 드론은 원래는 드론 제작 관련해 가지고는 뭐 미국 업체들도 많이 있고 그랬었는데 거의 이제 중국이 많이 이제 독점을 해갖고 기존에 있던 이제 미국 회사들은 이제 하드웨어 제작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하지 않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이제 국가적인 이야기인데 이제 뭐 핵심 기술도 개발해야 되고 뭐 법 제도도 개선을 해야 되고 뭐 수출 기반도 조성을 해야 된다. 뭐 이제 뭐 그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실제로 아주 크리티컬한 그런 응용 예에서 뭔가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그런 드론이 나와야 그래야 이제 실제로 좀 많이 써먹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드론이 물론 이제 아주 기존에 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렇게 날아다니니까요. 이렇게 한다는 장점은 있지만 또 이게 한계가 좀 명확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특히나 이제 배터리로 동작을 하는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극복을 하고 이게 좀 중요한 응용에 활용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이제 더 앞으로 시장이 커지고 이 기술이 상용화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잘 연구해가지고 뭐 앞으로 더 잘 활용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제 좀 일찍 끝났는데 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우리나라가 상당히 이제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여러 응용에서 계속 기술을 잘 개발을 해가지고 잘 한다면은 이제 앞으로 이 분야를 잘 선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이제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그 백업으로 준비한 거 말고는 이제 말씀을 다 드렸고요. 네, 교수님. 아, 예. 아, 네네. 강의 다 이제 다 하신 거죠? 아, 예, 예. 아, 예. 아유, 우리 그 저도 사실 통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드론에서 이렇게 많이 생각하지도 못했고 또 현재 여러 가지 어떤 이슈들에 대해서 특히 이제 뭐 자살 드론이나 또 드론 하이제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생각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학생들 중에서 질문 있으시면 지금 채팅창에 적어줘도 좋고요. 아니면 마이크를 켜고 질문을 해주셔도 됩니다. 권은주 학생이 질문을 했네요. 네. 자율주행하는 무인 항공기를 잘 다루려면 드론에 대해서 따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드론에 대해 잘 알지 못하더라도 강화학습을 통해 쉽게 다룰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네요. 네. 아, 예. 예. 네. 질문, 제가 봤고요. 네. 일단은 이게 이제 드론이라는 것이 이제 새롭게 이제 좀 나온 그런 이제 분야다 보니까 뭐 이게 뭐 학교 따라 좀 다르고 그러겠지만 이게 딱 뭐 이 드론에 대한 뭐 교과목이 지금 이렇게 잘 정립돼 갖고 있다거나 이제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그 드론에 대해서 이제 좀 알려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드론 구조나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드론이라고 하면 이제 하드웨어도 있고 이제 소프트웨어도 있는데 저희 쪽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하드웨어도 이해를 해야 되겠지만 소프트웨어적으로 어떤 식으로 드론이 이제 구성돼 가지고 운용이 되는가를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뭐 요즘에는 뭐 워낙에 이제 뭐 유튜브나 이렇게 자료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딱 뭐 뭐를 특정을 하지는 지금 못하겠지만 하여튼 드론의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 대해서 좀 잘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야 그래야 그 다음에 이제 뭐 강화학습이라거나 이런 것들은 어떤 이제 그 도구니까요. 일단은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선행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나 이제 소프트웨어 구성 이게 이제 표준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통상적으로 이 구현이 되어 있는 그런 방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해를 먼저 하는 것이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공부한다면 어떤 것부터 그래서 지금 뭐 딱 뭐 어느 자료를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드론의 소프트웨어 구성에 대해서 조금 예 알아보시면은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자료가 뭐가 음, 예 일단 공유창을 좀 닫고 예 자료가 뭐가 있을래나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강화학습을 뭐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은 그거는 좀 이제 나중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우리 학생들? 네, 혹시 박정호 교수님 질문 있으신가요? 예, 교수님, 예, 강의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 좀 아,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그, 제가 이제 보통, 1대1 통신할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데, 이제 1대 다 통신을 할 때요. 그룹으로 이렇게 무인기를 운영을 하려고 할 때, 그때 무인기와 무인기 간에는 어떤 통신이 좀 효과적이고, 또 1대 다를 통신할 때 어떤 통신 방식이 좀 더 그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방식이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그거를 이제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그게 이제 저도 뭐 그거를 뭐 이렇게 막 구현을 뭐 많이 놓고 실제로 해보지는 않아 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이게 보면은 사실은 그 일반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통신 방식은 그냥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와이파이가 네,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네, 말씀하셨듯이 그럼 와이파이를 사용을 하면은 이게 뭐 근거리에서 드론이 뭐 몇 대까지 동시에 운용이 가능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이슈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슬라이드에는 없었는데 저희가 이제 실험은 아니고 시뮬레이션을 좀 해본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와이파이를 썼을 때는 네, 이게 통신 용량이 어느 정도 나와가지고 뭐 한 100대 뭐 이 정도까지는 운용이 되지 않겠냐 일반적인 와이파이로 뭐 요런 이제 그런 그 시뮬레이션 결과는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아까 뭐 그 인텔의 슈팅스타 같은 경우에는 드론 쇼 할 때 막 1000대 넘게 날리고 그러는데 그럼 걔들은 뭐 어떻게 하는 거냐 이제 뭐 그런 이제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려면은 아마 이제 그 자기들만의 특정 통신 방식을 뭔가 좀 사용을 해야 그래가지고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할당을 미리미리 이제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내가 예를 들어 1000대를 하더라도 뭐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보내질지 미리 다 설계가 돼 있고 이렇다라고 그러면 이제 그거에 맞춰 가지고서 이제 특정 방식의 어떤 그 통신을 이제 미리 다 설계를 한다고 하면 이제 가능을 할 텐데 일반적인 형태로 뭐 그냥 1000대를 한꺼번에 날린다. 그거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 드론 쇼를 위해서 이제 특정하게 개발을 한 그런 이제 어떤 플랫폼이니까요. 근데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와이파이 정도 사용을 하면은 한 뭐 수십 대에서 한 100대 뭐 요 정도까지는 동시에 운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저의 그런 생각인데요. 그래서 아니면은 그 특별히 좀 잘 설계를 더 그 용도에 맞게 해야 되지 네. 않나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뭐 한 가지 정도 질문이 있는데요. 일단 우리 같은 경우 지금 그 도로 표면 모니터링 관련해서 이제 드론을 활용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역시 그러니까 좀 안정성이나 가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결국 중국의 DJI 요즘 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잖아요. 사실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특히 아까 이제 지적하셨던 해킹 문제라든지 보안 문제라는 부분이 계속해서 이제 좀 걱정이 되고 혹은 어,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뭐 우려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실제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 굉장히 또 그 백도어 관련해서도 이제 예, 이슈가 되었었고 근데 현재 이게 좀 실질적인 뭐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그 중국산 디젤 드론을 썼을 때 해킹 문제, 보안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뭐 리포트 된 거라든지 아니면 어, 경험상 이럴 것이다라고 혹시 좀뭐 느껴지시는 부분이 있으면 좀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아,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주 뭐 실제적인 그런 이슈인데요. 그게 한 그것도 벌써 뭐 좀 꽤 되긴 했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DJI가 완전 그렇게 거의 지금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렇죠. 이게 어느 시점이 딱 되니까 그 뭐 미국 회사들이나 이런 데들이 경쟁이 되지를 않더라고요. 뭐 그리고 실제로 뭐 DJI가 뭐 기가 막히게 그 만들더라고요. 그 제가 참 실제로 그 직접 참석했던 학회는 아닌데 이런 드론 뭐 로봇 관련해서 어떤 학회에 갔더니 뭐 그 뭐 몇 밀리라고 그랬나 이렇게 날리는데요. 그 비행 오차가 뭐 거의 나지를 않는 그런 음, 드론을 이 얘기도 뭐 벌써 뭐 한참 전 얘기인데요. 이제 그런 게 이제 실제로 연구자들은 뭐 이런 게 되냐 뭐 이러고 있는데 가져와서 만든 걸 날려서 보여주니까 이제 뭐 기가 막히더라 뭐 이런 얘기를 예전에 뭐 이 항공 쪽 하는 분한테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여튼 중국 기업들이 그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바람직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그게 저도 뭐 특별히 이렇게 어떤 구체적으로 뭐 DJI가 이게 보안해서 뭔가 이제 이렇게 숨겨놓은 그런 이제 뭐 뭔가 있다 뭐 백도어가 있다거나 뭐 그런 거를 제가 뭐 경험해 보지는 않았는데 중국은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게 100% 신뢰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음, 이제 좀 의구심이 음, 있는데요. 근데 이게 또 워낙에 이게 독보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 보니까 또 사용을 안 하기는 어렵지 않은가 현실적으로 그런 음, 생각은 드는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검증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뭐 누군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 그 제가 뭐 지금 딱 뭐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대한대학교 링크 3.0 사업이 시작되면서 이제 스마트 모빌리티 융합 전공이 만들어져서요. 뭐 지금 뭐 그 학생들도 참여하고 있고, 요 동영상도 나중에 학생들도 볼 텐데, 그래서 기계공학과, 뭐 전자공학과, 뭐 컴퓨터 AI학과, 그다음에 토목공학과 이제 그렇게 학생들이 참여해서 듣는데요. 그렇게 이제 이 융합 전공을 운영하는 데 있어 박경준 교수님이면 이제 특히 드론, 스마트 모빌리티가 드론, 뭐 자율주행차, 뭐 자율주행 로봇 다 포함하는 굉장히 넓은 개념인데, 학생들 교육하는 관점에서 이렇게 보셨을 때, 이런 부분이 좀 이렇게 융합된 형태로, 교육 및 이제 연구, 그다음에 어떤 산학협력 차원에서 이런 부분이 강조되면 좋지 않을까 혹시 좀 떠오르시는 게 있으시면 그냥 편하게 또 말씀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뭐 제가 그 말씀드릴 수 있는 건지 잘 모르는 교수님들 잘 하실 텐데 뭐 글쎄요 제가 더 교수님들이 제가 여쭤봐야 되는 것 같은데 음, 글쎄요 그런 융합 전공이니까 그냥 이제 음, 뭐 피상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드론이라는 그런 응용 분야가 다양한 그런 분야들이 이제 합쳐져서 융합이 되는 분야니까 이제 저희도 이제 뭐 그런 융합 분야를 할 때는 어떤 이제 프로젝트를 하나 해가지고 좀 하는 게 좋지 않냐 그런 얘기들은 맨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렇게 뭐 최대한 간단한 시스템을 하나 이제 만들어 보는데 그 안에는 어떤 이제 뭐 전자공학적인 요소도 들어가고
뭐 기계공학적인 요소도 들어가서 이제 기존의 하나의 학과에서 하면은 이제 커버하지 못했던 것들을 좀 이렇게 근데 이제 그런 이슈들은 좀 말은 좋은데 그런 교과목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하면은 사실 그건 네네. 쉽지는 참 않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는 항상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게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들을 조금씩 뽑아가지고 좀 이제 학생들이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교과목을 만들면 좋지 않는가 하는 이야기들은 항상 하는데 이제 구현이 이제 예, 참 쉽지는 않죠. 그래서 뭐 그 정도가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일 것 같은데 뭐 다 네. 교수님들 잘 아실 것 같아서 예, 네. 아유, 우리 박경률 교수님. 혹시 또 다른 질문이나 혹시 뭐 할 말 있는 학생 있으면 지금 해주시고요. 네. 아유, 이렇게 또 벌써 그러면 12시 다 돼가겠네요. 지금 예, 현지에서는. 네, 이렇게 또 해외 출장 가셔가지고 또 이렇게 늦은 시간인데도 이 좋고 재밌고 훌륭한 강의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또 다음 기회에 우리 박윤희 교수님과 함께 또 재밌는 또 강의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또 제가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다음에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예,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박정 교수님도 수고하셨고요. 우리 참여한 네, 학생,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